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2030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런던의 한 유명 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 35개 선진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겨우 70대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80세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수명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1,400명입니다. 남자는 103세 이상, 여자는 105세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일일이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비싼 건강식품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신 것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00명의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고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눈에 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마지막까지입니다. 90세가 되어도, 95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계속 몸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사시는 10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앞 텃밭 돌보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십니다. 상추도 뜯고 호박도 따고 고추도 따십니다. 손주들이 말립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다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직접 키운 게 제일 맛있다. 내가 움직여야 밥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103세 할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산을 오르셨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처럼 빨리 오르시진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걸작입니다. 안 올라가면 그게 더 위험해. 다리 힘이 빠지면 끝이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속 움직이라는 겁니다. 집안 청소하기, 마당 쓸기, 빨래 널기, 설거지하기, 텃밭 가꾸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평범한 움직임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망가집니다. 특히 근육이 그렇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지나도 줄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 다음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누워 지내게 됩니다. 누워 지내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아셨던 겁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몸을 깨우는 겁니다. 둘째, 집안일을 직접 하세요.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설거지하기. 이런 것들이 다 운동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직접 하세요. 셋째, 텃밭이나 화분을 가꾸세요. 마당이 있으면 작은 텃밭을 만드세요. 아파트에 사시면 베란다에 화분을 두세요. 상추, 토마토, 고추. 키우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물 주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넷째, 동네를 걸으세요. 목적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체국 가기, 슈퍼마켓 가기, 택시나 버스 타지 마시고 걸어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100세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절대 무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페이스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10분 움직였으면 내일도 10분 움직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하루 스케줄을 보면 놀랍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주무십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101세 할머니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침 식사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평일이든 항상 7시 30분에 아침을 드십니다. 점심은 정오정각입니다. 저녁은 6시입니다. 60년 넘게 이 시간을 지켜오셨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 있는 작은 부분인데 이게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을 조절합니다. 언제 배고프고 언제 졸리고 언제 활동적이 되는지 이 모든 걸 생체시계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생체시계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 몸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미리 소화효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미리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몸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언제 밥을 먹을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기상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2주가 힘듭니다. 하지만 3주까지 나면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 시. 딱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 지키세요. 셋째,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텔레비전이 재미있어도 끄세요. 정해진 시간에는 불을 끄고 누우세요. 석 달만 참으세요. 석 달이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이 리듬을 탑니다. 6개월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잠을 깊이 잡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104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텃밭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실까요? 딱 2시간입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 이상은 절대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걸작입니다. 2시간 넘으면 다음날 힘들어. 무리하면 사흘은 못해. 그래서 딱 2시간만 해. 그럼 매일 할 수 있어. 이게 절제입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덜 하더라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102세 할머니도 비슷하십니다. 이분은 매일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그런데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서 동네 정자까지 딱 왕복 30분 거리입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조금 더 가실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십니다. 안 돼. 더 가면 피곤해. 딱 여기까지만. 이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적정량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십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사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드셨습니다.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먹되 과하지 않게 먹는 게 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소식을 하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공기를 통해, 음식을 통해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 군사가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를 만들려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합니다. 소식을 하면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은 충분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과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80% 차면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맛있어도 더 먹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자신의 적정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조금 덜 하세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음식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2030년이 되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거라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단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밥, 국, 찌개, 김치, 나물, 가끔 생선이나 고기 한 점. 이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수 식단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채식과 육식의 균형입니다. 밥, 국, 나물, 김치는 채식입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 생선이나 고기가 육식입니다. 대략 7대3 비율입니다. 채식 70%, 육식 30%. 이게 최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채식만 하면 부족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입니다. 이게 채소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만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신경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육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식만 하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균형입니다.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식단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B12가 채식에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바로 발효식품에 있었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그리고 특히 김입니다. 김이 비타민 B12 덩어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만 먹는 김 말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비타민 B12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적게 먹어도 비타민 B12가 충분합니다. 김, 된장, 청국장을 먹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단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채식 위주인데도 영양소가 충분한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입니다. 한국 식단은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나물 서너 가지, 생선이나 고기 한 가지, 적어도 7, 8가지는 한 상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먹으면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됩니다.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밥은 흰쌀보다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보리, 콩을 섞으세요. 둘째,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드세요.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셋째,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세요. 넷째,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세요.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미역, 색깔이 다른 나물을 여러 가지 드세요. 다섯째, 김을 자주 드세요. 아침마다 김 한두 장씩 드세요. 여섯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갈치. 우리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우리 음식이 최고의 장수 식단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식과 관련이 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겁니다. 100세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로 누구와 식사하시나요?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의 103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살고, 그런데 식사는 혼자 안 하십니다. 매일 동네 경로당에 가서 드십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먹으니까 좋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지중해 식단을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식단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식단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저녁 식사에 두세 시간을 씁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하면서 먹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이웃도 함께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소속감을 느낍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모든 질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 천천히 먹게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포만감도 제대로 느낍니다.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먹는 사람보다 함께 먹는 사람이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7년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혼밥, 혼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족이 있어도 각자 따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 있다면 최대한 함께 식사하세요. 아침이 어려우면 저녁이라도 함께 하세요. 둘째, 혼자 사신다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세요.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께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곳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드세요. 셋째, 이웃과 번갈아 가며 식사하세요. 오늘은 내가 초대하고 다음에는 이웃이 초대하고. 넷째,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하세요. 100세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이 하시는 특별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발견한 놀라운 운동법이 있습니다. 인터벌 워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분 동안 천천히 걷습니다. 그 다음 3분 동안 빠르게 걷습니다. 다시 3분 동안 천천히 걷습니다. 또 3분 동안 빠르게 걷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속도로 걷으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럼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속도를 바꾸면 몸이 계속 적응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심장도 더 활발하게 뜁니다. 근육도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마치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터벌 워킹이 그걸 평지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걸어도 인터벌 워킹을 하면 일반 걷기보다 칼로리를 40% 더 소모한다고 합니다. 근력도 더 많이 늘어나고 심폐기능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시계나 스마트폰 타이머를 준비하세요. 3분을 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먼저 준비 운동을 하세요. 팔다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셋째,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평소 산책하는 속도로 걷습니다. 3분 동안 편안하게 걷습니다. 넷째, 타이머가 울리면 속도를 높이세요. 뛰는 건 아닙니다. 빠르게 걷는 겁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분 동안 빠르게 걷습니다. 다섯째, 다시 타이머가 울리면 속도를 줄이세요. 천천히 걷습니다. 호흡을 고릅니다. 여섯째, 이걸 5번 반복하세요. 총 30분입니다. 일곱째, 마무리 운동을 하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시간을 줄이세요. 2분씩만 해도 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점 늘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일상활동을 늘리세요. 텃밭 가꾸기, 정원 돌보기, 집안일 하기. 이런 것들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서 100세 어르신들의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일상에서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농사짓기, 텃밭 가꾸기, 집안일 하기. 이게 그분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늘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벌 워킹을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30분씩만 해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지막까지 움직이세요. 일상에서 계속 활동하세요.
둘째, 규칙적으로 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주무세요. 셋째, 절제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넷째, 한국 음식을 드세요. 밥, 국, 김치, 나물, 발효식품. 이게 최고의 장수 식단입니다. 다섯째, 함께 드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식사하세요. 여섯째, 인터벌 워킹을 하세요. 천천히 빠르게를 반복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게 없죠?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1400명의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째, 하자입니다. 무엇이든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뭔가를 계속하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101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줄이라도 쓰십니다. 오늘 날씨, 오늘 먹은 것, 오늘 만난 사람. 이렇게 적으십니다. 왜 쓰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쓰면 기억에 남아. 내 인생을 기록하는 거야. 나중에 손주들이 읽어볼 수 있잖아. 경상도에 사시는 104세 할아버지는 산 넘어 사는 친구를 찾아가십니다. 걸어서 서너 시간 걸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십니다. 가서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친구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분들은 목표가 있으십니다.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쁩니다. 둘째, 주자입니다. 받기만 하지 마세요. 주세요. 누군가를 도우세요. 강원도에 사시는 98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98세의 자원봉사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차 대접해. 설거지도 하고.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 이분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당당하십니다.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십니다. 셋째, 배우자입니다. 계속 배우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7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여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메모하시고 반복하시고 연습하셨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십니다. 사진도 보내십니다.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보십니다. 키오스크도 혼자 사용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져.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배우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자, 주차, 배우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60이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70이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80이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어르신들 중에는 80이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80에 텃밭을 시작하고 85에 그림을 시작하고 90에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루씩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한 달 후면 세 가지를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석 달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의 여러분을, 20년 후의 여러분을, 30년 후의 여러분을, 90세에도 텃밭을 가꾸고 계실 겁니다. 100세에도 친구를 만나러 가실 겁니다. 105세에도 손주들과 카카오톡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증손주가 물어볼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했을 뿐이야.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살고 절제하고 잘 먹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하고 주고 배우고 그게 전부야.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100세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자, 주차, 배우자, 그리고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100년 후에도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00세는 시작일 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뭔가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할 것 같고, 건강식품도 더 챙겨 먹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애쓰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질까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그분들은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덜어낼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비우는 법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짐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필요할까봐 이것저것 다 챙겨 넣죠.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건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뿐이라는 걸요. 나머지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짐일 뿐이라는 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생은 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산을 오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짐을 더 짊어지려고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킬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욕심이라는 이름의 함정.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후배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앞에 도착했는데 눈이 번쩍 띄는 차 한 대가 서 있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외제차였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20년을 알고 지낸 후배였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투자하는 게 있는데요. 수익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안 하시면 진짜 손해예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의 새 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활짝 웃던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았나? 며칠을 고민하던 김 선생님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12%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처에 5천만 원을 맡긴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정말로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김 선생님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는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공무원도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요.
김 선생님은 넛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 한숨과 함께 나온 이 한마디에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안 당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하게요. 왜 그럴까요? 왜 똑똑하고 신중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납니다. 첫째, 내가 가진 걸 잃으면 안 되라는 불안감이에요. 둘째, 이제 기회가 많지 않아라는 조급함입니다. 이 두 감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평소보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항상 불안해합니다.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남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초조해합니다. 이웃집에서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는 얘기에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클수록 실제로는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산을 오르는 게 목표였어. 더 높이, 더 멀리. 그런데 이제는 내려와야 해. 편안한 평지로 말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높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이 뭘 가졌는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여러분의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의 차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감사한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맛있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것만 실천해도 마음이 놀랍게 변합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모든 제안을 의심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건 99% 사기예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게 안전한 투자의 기준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잘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기. 여러분, 잠깐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연락처에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나요? 100명? 200명? 어쩌면 50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중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10명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5명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맥은 자산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총무를 맡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고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죠. 하지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관계를 유지한 결과가 뭔가요? 더 행복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피곤해지셨나요? 65세에 명예퇴직을 하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은퇴 후에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00명이 넘던 전화번호를 50명으로 줄였죠.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450명이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50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단 3명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건강도 더 좋았고 심지어 수명도 더 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됩니다. 시간도 체력도 감정적 여유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마치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으려다 보니 정작 꽃에 줄물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제가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반대로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나요? 이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둘째, 주고받음의 균형을 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관계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만나면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위기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라집니다. 반대로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평생 기억해야 할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름을 하나씩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 대상입니다. 물론 바로 연락처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의 경조사만 참석하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에서는 어차피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관계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오랜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주말이 여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100명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뭔가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할 것 같고 건강식품도 더 챙겨 먹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애쓰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질까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그분들은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덜어낼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비우는 법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짐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필요할까봐 이것저것 다 챙겨 넣죠.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건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뿐이라는 걸요. 나머지는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짐일 뿐이라는 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생은 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산을 오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짐을 더 짊어지려고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킬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나름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후배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앞에 도착했는데 눈이 번쩍 띄는 차 한 대가 서 있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외제차였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20년을 알고 지낸 후배였습니다. 형님, 요즘 제가 투자하는 게 있는데요. 수익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안 하시면 진짜 손해예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의 새 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활짝 웃던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았나? 며칠을 고민하던 김 선생님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12%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처에 5천만 원을 맡긴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정말로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김 선생님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는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공무원도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요. 김 선생님은 넛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 한숨과 함께 나온 이 한마디에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안 당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하게요. 왜 그럴까요? 왜 똑똑하고 신중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납니다. 첫째, 내가 가진 걸 잃으면 안 되라는 불안감이에요. 둘째, 이제 기회가 많지 않아라는 조급함입니다. 이 두 감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평소보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욕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항상 불안해합니다.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남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초조해합니다. 이웃집에서 새 차를 샀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는 얘기에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클수록 실제로는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산을 오르는 게 목표였어. 더 높이, 더 멀리. 그런데 이제는 내려와야 해. 편안한 평지로 말이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한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높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이 뭘 가졌는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여러분의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의 차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둘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감사한 것.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맛있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것만 실천해도 마음이 놀랍게 변합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모든 제안을 의심하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건 99% 사기예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게 안전한 투자의 기준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잘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만 쓰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연락처에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나요? 100명? 200명? 어쩌면 50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중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10명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5명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맥은 자산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총무를 맡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고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죠. 하지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렇게 열심히 관계를 유지한 결과가 뭔가요? 더 행복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피곤해지셨나요? 65세에 명예퇴직을 하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은퇴 후에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00명이 넘던 전화번호를 50명으로 줄였죠.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450명이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50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사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단 3명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건강도 더 좋았고 심지어 수명도 더 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됩니다. 시간도 체력도 감정적 여유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마치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으려다 보니 정작 꽃에 줄물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제가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반대로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나요? 이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둘째, 주고받음의 균형을 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관계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만나면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겨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위기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라집니다. 반대로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평생 기억해야 할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름을 하나씩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관계는 정리 대상입니다. 물론 바로 연락처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의 경조사만 참석하세요.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에서는 어차피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관계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오랜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주말이 여유로워지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넓은 인맥보다 깊은 우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 계시죠?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옛날 무용담이나 자식 자랑으로 대화의 대부분을 채우는 분들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처음엔 반갑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왠지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말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과잉 공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투 1위가 잔소리였고 2위가 같은 이야기 반복, 3위가 훈계조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정작 이런 말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바로 노년층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싫어하는 말을 본인이 가장 자주 하고 있는 셈입니다. 72세 정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이었고 평생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방법이 영 아니에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면 짜증을 내요. 아버지는 그 시대 방식이고 지금은 다르다면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였던 겁니다. 은퇴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리더의 말투로 아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표현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들도 이미 어른입니다. 둘째, 반복을 줄이세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것만큼 관계를 망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2번 들을 때 내용보다 지루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세요.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파. 요즘 젊은 것들은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푸념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넷째, 충고를 줄이세요. 묻지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정 선생님께 3초의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세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말일까? 놀랍게도 3초만 멈춰도 말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줄이고 나서 아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되 행동이 민첩하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피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말을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딸이 오래된 앨범을 들고 물었습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가족 여행. 이건 다 추억이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 좀 하셔야 해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버려? 집안 곳곳에 쌓인 물건들, 평생 모아온 것들, 하나하나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야.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고, 이건 우리 결혼 20주년 때 받은 선물이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70대 중반이 되면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 중반의 인생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겁고 슬픈 주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부고가 자주 옵니다. 학창 시절 친구가 돌아가셨습니다. 직장 동료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웃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장례식장에 갑니다.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조문을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갑니다. 며칠 후 돌아가십니다. 홀로 남은 사람은 막막합니다.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병원에 자주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당뇨도 있고요. 심장도 좀 약하십니다. 몸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약을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10알, 20알씩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바둑을 두던 친구였습니다. 자네도 건강 조심하게. 자네도 그러게. 일주일 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정리해야지. 내가 갑자기 가면 애들이 곤란하겠어.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인생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인생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리를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찹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입니다. 옷, 신발, 가방, 그릇, 책, 사진, 편지, 기념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빽빽합니다. 입지 않는 옷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전 산 옷도 있습니다. 20년 전 산 옷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입습니다. 사이즈도 안 맞고 유행도 지났습니다. 신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 수십 켤레입니다. 신지 않는 신발이 대부분입니다. 부엌 찬장에는 그릇이 가득합니다. 손님 올 때 쓰려고 산 그릇들입니다. 하지만 손님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릇만 먼지를 쌓아갑니다. 거실에는 책이 쌓여 있습니다. 읽으려고 산 책들입니다. 하지만 눈이 나빠서 읽기 어렵습니다. 책은 그냥 쌓여만 갑니다. 서랍에는 온갖 물건이 있습니다. 펜, 종이, 클립, 고무줄, 전선, 리모컨, 배터리.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물건들입니다. 침실 장롱에는 이불과 담요가 쌓여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버리기 아깝습니다. 베란다에는 빈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모아뒀습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이 물건으로 가득 찹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청소도 어렵습니다. 먼지가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 통장이 어디 갔지? 보험 증서가 어디 있더라? 집 문서는 어디 뒀지?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정말 필요할 때 못 찾습니다. 급하게 찾아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도 어렵습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정리하기 힘듭니다. 이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갑자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다 치워야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자식들이 며칠 동안 집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슬픕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하세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옷을 정리하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많은가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버리세요. 2년 동안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도 버리세요. 살 빼면 입지.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안 빠집니다. 유행 지난 옷도 버리세요. 20년 전 옷은 지금 입을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쁜 옷도 버리세요.
구멍난 옷, 색바랜 옷, 늘어난 옷. 수선해서 입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낫습니다. 버릴 때는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상자 버릴 것, 두 번째 상자 기부할 것, 세 번째 상자 보관할 것. 옷을 하나하나 꺼내서 상자에 넣으세요. 상태가 좋은 옷은 기부하세요. 주민센터나 교회, 성당에 기부 상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유용하게 쓸 겁니다. 상태가 나쁜 옷은 버리세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정말 소중한 옷만 보관하세요. 자주 입는 옷,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만 남기세요. 76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옷장에 옷이 100벌이 넘었습니다. 옷장 문이 안 닫혔습니다. 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옷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20년 전에 산 거야. 20년 동안 안 입으셨잖아요. 버리세요. 그래도 아깝잖아. 안 입으시면 쓰레기예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옷 80벌을 버렸습니다. 옷장이 텅 비었습니다. 문이 잘 닫혔습니다. 마음도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정리할 걸?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둘째, 물건을 정리하세요. 집안 곳곳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부엌 찬장의 그릇을 정리하세요. 깨진 그릇, 안 쓰는 그릇을 버리세요. 같은 종류의 그릇이 너무 많으면 일부만 남기고 버리세요. 거실의 책을 정리하세요. 다시 읽지 않을 책은 버리세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재활용하세요. 서랍의 잡동사니를 정리하세요. 고장난 물건,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세요. 베란다의 빈 상자를 버리세요. 나중에 쓸 일 없습니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1년 안에 쓸까? 아니라면 버리세요. 이게 정말 소중한가? 아니라면 버리세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이걸 원할까? 아니라면 버리세요. 처음에는 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게 아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버리고 나면 후련합니다. 집이 넓어 보입니다. 청소도 쉬워집니다.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셋째, 사진을 정리하세요. 집에 사진이 얼마나 많은가요? 앨범이 수십 건일 겁니다. 사진이 수천 장일 겁니다. 흐릿한 사진, 잘 안 나온 사진, 누군지 모르는 사람 사진. 이런 사진들을 버리세요. 정말 소중한 사진만 남기세요. 가족 사진, 특별한 순간의 사진만 남기세요. 그리고 사진 뒤에 메모를 하세요. 1985년 제주도 여행, 2000년 아들 결혼식, 2005년 첫 손주 돌잔치, 날짜와 장소, 누구와 함께였는지 적으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볼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사진도 많습니다. 핸드폰에 사진이 수백 장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정리하세요. 흐릿한 사진, 중복된 사진을 삭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진은 인화하세요. 디지털 사진은 핸드폰이 고장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편지, 일기장, 상장, 트로피, 기념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쓴 첫 편지야.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상이야. 이건 우리 결혼식 때 받은 선물이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 물건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정리가 끝나면 집이 깨끗해집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을 덜어주게 됩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세요. 어떤 서류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 문서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과 도장, 은행 통장이 몇 개인지 확인하세요. 도장도 함께 보관하세요. 보험 증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증서를 한 곳에 모으세요. 연금 관련 서류, 국민연금, 개인연금 서류를 정리하세요. 주식, 펀드 서류, 투자한 것이 있다면 서류를 정리하세요. 카드, 몇 개의 카드를 쓰는지 확인하세요. 이 서류들을 큰 봉투나 파일에 넣으세요. 라벨을 붙이세요. 재산 관련 서류라고 쓰세요. 그리고 목록을 만드세요. 신한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삼성생명 보험 1개,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세요. 목록을 봉투 앞면에 붙이세요. 둘째, 의료 관련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증,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료 기록,
큰 병을 앓았다면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복용 중인 약 목록, 어떤 약을 먹는지 적으세요. 병원 이름, 의사 이름도 함께 적으세요. 혈액형, 알레르기, 이런 정보를 메모해 두세요. 응급 연락처, 자식들 전화번호, 주치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이것들도 한 봉투에 넣으세요. 의료 관련 서류라고 쓰세요. 셋째, 개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할 때 어디서 발급받는지 알아두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넷째,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집 임대차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보험 계약서, 이미 보험 증서를 정리했지만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할부 계약서, 할부로 산 물건이 있다면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이 서류들을 모두 한 곳에 보관하세요. 서랍이나 금고에 넣으세요. 자식들에게 알려주세요. 중요한 서류는 다 저 서랍에 있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거기를 봐. 이렇게 말해두세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는 것들은 적어두세요. 은행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 컴퓨터 비밀번호. 적어서 봉투에 넣으세요. 비밀번호 목록이라고 쓰세요. 물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두세요. 77세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급하게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건강보험증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어디 있지? 복용하시던 약이 뭐지? 자식들은 집을 뒤졌습니다. 1시간 넘게 찾았습니다. 겨우 건강보험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 할아버지는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애들한테 이런 고생시키면 안 되지. 중요한 서류를 모두 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내가 또 쓰러지면 이 봉투를 봐라.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서류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 무겁고 슬픈 단어입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분할로 자식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누가 집을 가질 것인가, 누가 통장을 가질 것인가, 형제 자매가 다툽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법정까지 갑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무엇을 쓸까요? 첫째, 재산 분할입니다. 집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통장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하게 적으세요.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통장의 돈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공평하게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한쪽에 치우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둘째, 장래에 관한 희망사항입니다. 어떤 장래를 원하는지 적으세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주길 바란다.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셔달라. 장례식에 많은 돈을 쓰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적으세요. 셋째,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우애 좋게 지내라. 부모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서로 돕고 살아라. 이런 당부를 적으세요. 넷째, 감사의 말입니다. 평생 효도해줘서 고맙다. 너희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적으세요. 자식들이 평생 간직할 겁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쓸까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쓰려면 형식이 중요합니다. 자필로 쓰세요. 컴퓨터로 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으로 쓰세요. 날짜를 쓰세요. 2025년 10월 10일처럼 명확하게 쓰세요. 본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세요. 증인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알려주세요. 유언장을 썼다. 보관했다. 이렇게 말해두세요. 위치를 비밀로 하면 나중에 못 찾을 수 있습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딸, 작은딸, 아들. 할머니는 유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 나눠 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가져야 해. 내가 엄마를 제일 많이 돌봤잖아. 작은딸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많이 돌봤어.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야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들인 내가 가져야 맞지. 전통적으로 그래 왔잖아. 셋이서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형제 자매가 원수처럼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형제 자매는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재산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형제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유언장만 써놨어도 자식들은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장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장래를 원하시나요? 장례식은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미리 계획해두면 가족들이 덜 힘듭니다. 첫째, 장례 방식을 정하세요. 매장을 원하시나요? 화장을 원하시나요? 요즘은 화장이 일반적입니다. 땅이 부족하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화장 후 납골 땅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원한다면 묘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선산이 있나요? 없다면 공원 묘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수목장, 해양장, 자연장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장례식 규모를 정하세요. 성대한 장례식을 원하시나요? 간소한 장례식을 원하시나요? 요즘은 간소한 장례식이 추세입니다. 3일장으로 조용하게 치릅니다. 장례식에 돈을 많이 쓰지 마라. 이렇게 미리 말해두세요. 자식들이 부담을 덜 느낍니다. 셋째, 장례식장을 정하세요. 어느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집 근처 병원이 좋습니다. 넷째, 부의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세요. 장례식에 부의금이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부의금은 장례 비용에 쓰고 남는 건 자식들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해두세요. 다섯째, 장례식에서 어떤 음악을 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찬송가나 노래가 있나요? 미리 정해두세요. 여섯째, 수의는 무엇을 입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통 수의를 입을 것인가, 평소 좋아하던 옷을 입을 것인가, 미리 정해두세요.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유언장에 함께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대화하세요. 나는 화장해서 납골 땅에 모셔달라.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 많은 돈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해두세요. 자식들이 나중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장례 비용도 미리 준비하세요.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간소한 장례식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수의, 관, 재단, 음식비 이것저것 들어갑니다. 미리 돈을 준비해 두세요. 통장에 장례 비용이라고 적어두세요. 장례 보험도 있습니다. 월 3만 원 정도 내면 장례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알아보세요. 장례를 미리 계획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오해가 있나요? 풀어야 할 갈등이 있나요? 미루지 말고 해결하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그때 내가 섭섭했던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서툴렀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하세요. 자식도 마음을 열 겁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멀어진 형제가 있나요? 연락하세요. 만나세요.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둘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70대 중반이 되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락이 끊긴 분도 있습니다. 남은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세요. 전화하세요. 밥 먹으세요.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먹세. 친구는 인생의 보물입니다. 소중히 하세요. 멀어진 친구가 있나요? 과거에 다툰 친구가 있나요? 용기 내서 연락하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 필요 없습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평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은인, 멘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편지를 쓰세요. 전화를 하세요. 찾아뵈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넷째, 용서를 구하세요. 평생 살면서 실수도 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 했었어. 미안해.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용서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나요? 아직도 원망하고 있나요? 이제 용서하세요. 미움을 놓으세요. 이제 다 잊겠어. 용서할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79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업 문제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하지만 70대 후반이 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나야. 오, 자네. 오랜만이네. 미안하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하네. 둘은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자네 얼굴 보니 좋네. 나도 그래.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진작에 화해할걸?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세요. 화해하세요. 감사하세요. 용서하세요. 70대 중반이 되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입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산에 가고 싶으세요? 바다에 가고 싶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싶으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놀이공원에 가고 싶으세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책을 읽고 싶으세요?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기부를 하고 싶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77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7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엄마, 혼자 어떻게 가세요? 너랑 같이 가면 되잖아. 딸은 휴가를 냈습니다. 할머니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 산, 폭포, 모든 게 좋았습니다. 평생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엔 경주에 가야지.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가야지.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야지. 할머니는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1년 동안 버킷리스트의 절반을 이뤘습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할머니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물건을 정리하세요. 옷, 신발, 책, 사진.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서류를 정리하세요. 재산, 의료, 개인 서류를 한 곳에 모으세요. 유언장을 쓰세요. 재산 분할, 장래 희망사항을 명확히 하세요. 장래를 계획하세요. 어떤 장래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두세요. 관계를 정리하세요. 화해하고 감사하고 용서하세요.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3벌만 골라버리세요. 내일은 3벌 더 버리세요. 매일 조금씩 정리하세요.
둘째,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으세요. 큰 봉투나 파일을 준비하세요. 통장, 보험증서, 집 문서를 넣으세요. 자식들에게 알려주세요. 셋째, 유언장을 쓰세요. 오늘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적으세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으세요.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세요. 넷째, 자식들과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대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세요. 다섯째, 멀어진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세요. 밥 약속을 잡으세요. 여섯째, 감사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선생님, 은인,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쓰세요. 보내세요. 일곱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종이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으세요. 그중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세요. 언제 할지 날짜를 정하세요. 실천하세요. 여러분, 인생 정리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가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덜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 일은 다 했다. 정리는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면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70대 중반의 현실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요?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지혜를 나눕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유언장을 썼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멀어진 친구와 화해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70대 어르신들께 꼭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기억하세요. 옷 정리, 서류 정리, 유언장 작성, 장래 계획, 관계 회복, 감사 표현, 버킷리스트 실천. 이것들만 해도 인생 정리는 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게 당연한 시대 아닌가?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가 유전자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때문입니다. 지난달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살 되신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어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으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며 걷기 운동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몸속 장기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매일매일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분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6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그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간과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물입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나요?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갈증 센서가 점점 둔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김 여사님, 평소에 혈압도 정상이시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셨어요. 물도 하루에 5잔은 마신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명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몸속 세포들이 수년 동안 수분 부족으로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제대로 흐르지 못했던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후회스럽다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 되어도 우리 몸의 노화 속도가 무려 30%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30%입니다. 단순히 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그만큼 빨리 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수분 감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바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몸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뇌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온 후에야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세수하기 전, 화장실 가기 전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둘째, 물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거실 탁자, 침대 옆, 부엌 식탁, 어디든 좋습니다. 물이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작은 물병을 하나 사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실천하셔도 하루 3잔입니다. 여기에 간식 시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벌써 5잔입니다. 넷째,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입니다. 색이 짙어지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과일과 채소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배. 이런 것들은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물 섭취와 함께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 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물은 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표는 하루 6잔에서 8잔입니다. 한 잔을 200ml로 계산하면 하루 1200에서 1600ml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오늘 3잔 드셨다면 내일은 4잔, 모레는 5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를 지켜줍니다. 단 몇 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물 한 잔으로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보세요. 지금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에 신경 쓰신 분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통곡물 빵을 드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하시고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쓰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만 골라서 드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부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드신 음식들이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나를 병들게 했다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 중 일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대사 기능이 크게 변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하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고령층에게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문제일까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과자.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이죠.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빠지고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흰 밀가루를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매일 아침 식빵 2조각씩만 드셔도 10년 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식물성이면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은 고온에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4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1대20, 심지어 1대30까지 섭취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매일 식물성 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나 다이어트 식품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공 감미료는 좋은 세균을 죽이고 나쁜 세균을 늘립니다. 장이 망가지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귀리, 통밀. 처음에는 입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세요.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식물성 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단,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들기름은 나물 무칠 때 쓰세요. 셋째, 인공 감미료 대신 자연 감미료를 쓰세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소량 쓰시면 됩니다. 설탕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단맛에 대한 욕구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이 물질들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다섯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흰빵을 통곡물 빵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단 몇 주만 실천해도 몸이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몇 달 후에는 혈액 검사를 해보세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해 보시지 않겠어요?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 걷기 운동하시나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시나요?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살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모범적이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3km씩 빠짐없이 걸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근육량이 또래보다 10년 이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뼈 밀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약해진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화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과 뼈를 지키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관절만 상하고 근육은 계속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